방금 소개받은 민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희대 사학과에서 주로 서양사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외국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논문이나 책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80년 5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강주에 대해서 마음속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2014년 4월 이후에는 사람들이 세월에 대해서 뭔가 빛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저기 팽목항이나 배가 올라온 다음에 노포 신안은 가봤었는데요. 여기는 지하철만 타면 금방 올 수 있는 곳인데 오히려 그래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가봐야지 했는데 이건 학종 분양소도 있었지만 그거는 시청에 있는 데서 그냥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안산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하시는 많은 시민분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주제가 주로 도시에 관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면 연구자로서 큰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초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도시는 기억이다라고 하는 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7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은 주로 서양의 도시들, 런던,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여러 도시들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공 기념물, 그러니까 전쟁 승전비라든지 추모비라든지 아니면 위인들의 어떤 영웅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건립되었고, 그 건립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특정 도시를 기억할 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 기념물들이 어떤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프린트물 몇 가지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워낙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매개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매개되는 것이 있어야지만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오릅니다. 맨날 친구들이, 가족들이 여행 가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뭔가 사진을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 순간에 기억을 환기시켜주죠. 기억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강화문 옆에 골목길에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만큼 무엇인가 매개가 되는 어떤 장소건 어떤 물체이건 어떤 그런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붉은 줄로 표시된 게 보면, 공동체는 늘 자신만의 고유한 기억을 구성원들에게 공유시키면서 서로 어떤 정체성,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들을 확대시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 다 커서 떠나기 전에 어렸을 때 한 여행 같이 가면서 뭔가 공동의 기억을 심어주려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보통 이제 역사학자로서, 역사가로서 역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인이 어떻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민족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이루어 나가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이제 국가 구성원들의 공통의 기억을 만들기 위한 어떤 것입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공 기념물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그 도시의 역사를 아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연구들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알브박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특정 그 매개를 통해서 기억된다, 집단적으로 기억된다라는 어떤 그 학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사람이어서 오랫동안 카톨릭, 뭐 이제 형을 신자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톨릭 성인의 무덤이라든지 달력에 보면 매일매일 거의 성인들의 날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독일에서 이제 아스만 부부라는 사람은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제 기억들의 변화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기억이란 건 문화적으로 재현되고 그래서 그 재현된 기억이 또 후세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기억들을 남기고 전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고 그러면 최초에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의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무엇인가 그 이후의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것을 다시금 그러니까 재현해내는 다시금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뭐 글을 쓰건 뭐 영화나 연극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건 아니면 공공 기념물을 통해서건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서 연구된 건데 도시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죠. 축제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도시는 이러이러한 어떤 성향을, 성격을, 특성을, 특징을 지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단합시켜주고 일체감을 부여해준다라는 게 이제 그 역사 경험을 통해서 연구된 어떤 그 기억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입니다. 사실 도시가 두 번째 이제 쪽에서요. 새로 시작하는 어떤 문단 첫 번째 보면 도시는 이제 기억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뭐 5.18 강주라든지 뭐 4.16 완산처럼 특별한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도 모든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뭔가 어떤 그 상공업 활동하고 교환을 하고 뭐 이런 게 도시죠. 농촌하고 좀 다르죠. 직접 뭔가 생산한 그 1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 위주로. 근데 이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 살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삶의 흔적, 삶에 대한 기억 그런 것들이 응축되어서 전해지는 게 이제 뭐 도시 자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공공기념물을 건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충돌도 있고 권력과 시민 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입니다. 단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서울의 뭐 상징이 되어버린 강화문의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세종대왕 동상이 다시 만들어졌죠. 박정희 정권 시기에 애초에 거기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거는 그 이순신장군 동상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세종대왕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오랜 어떤 외국가의 뭐 주변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위협 속에서 군인들이 뭔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켜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순신장군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 씨에게 동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있죠. 파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공기념물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만들어질 때 막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에펠탑 만들 때도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요. 보통 파리 여행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이렇게 높은 언덕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것 만들 때도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각종 공공기념물들은 늘 여러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데 그런 갈등들이 어떻게 잘 해소되냐에 따라 가지고 한 특정 도시, 특정 사회가 얼마만큼 개방적이고 공공적이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합의에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어떤 척도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프랑스의 어떤 경험 속에서 하나는 삐드푸라고 하는 그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랑크의 도시 재생에 관한 겁니다. 삐드푸는 조그만 어떤 마을 이름입니다. 프레임을 두 쪽에 이제 다시 보시면 삐드푸는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자유, 평등, 우애,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반대해가지고 농민들이 일으켰던 그 전쟁이 있었던 어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20세기 후반에 1970년대 이래로 오늘날까지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기업 문화의 그 장소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 지역은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그 곳이었습니다. 혁명에 반대한 세력들이 사는 곳, 반혁명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혁명 직후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럽의 군주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을 없애고 다시 어떤 군주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막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징집 명령을 내렸는데 농민들은 한참 그때가 봄의 그 농번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혁명이라고 세상에 왔다는데 우리들이 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귀찮게 왜 군대 오라 그래 가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조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난 작은 어떤 소란인데 혁명 정부는 이제 큰 어떤 역사적인 대의 속에서 어떻게 낡은 어떤 왕조 시스템과 봉건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없애준 혁명 정부에 저항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 위협을 했죠. 너네 그러지 마라. 이건 반란이다. 그리고 소규모 군대를 보내고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농민들이 처음에 군대들을 무찔러버려요. 그러니까 혁명주가 놀랬죠. 대규모 부대가 가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거의 학살이 막 일어났어요. 학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정당성은 어쨌든 혁명이 가지고 있는 대의였습니다. 공화국을 새로 만들었고 부패한 왕을 처형시켰죠.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혁명의 대의에 반대했던 이 방대라고는 지역에서 농민들은 늘 나쁜 놈들, 반혁명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공식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였고 공식적인 기억이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실제 했던 것들은 나중에 재평가하고 재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때 만약에 다른 일이 있었으면 하고 이 두 가정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 가지고 뭔가 하여간 지금 감옥에서 503이라는 번호를 달고 계신 분이 대통령직에서 바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탄핵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쫓겨났죠. 아마 세월호 문제로 계속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한다고 보수주의 세력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되면 안산에 대한 이미지도 어떤 보수 언론이라든지 뭔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촛불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세력들을 일단 이제 극복을 했죠. 당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혁명 정부가 정당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100년이 넘도록 이 당대 진영의 농민들은 하여간 좀 나쁜 놈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뭐 군대 정부에 대항을 하겠어요. 무기라고 해봤자 기껏하니까 농민국이라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혁명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가혹하게 농민들에게 막 뭐 군대 오라고 하고 막 귀찮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작은 소란에 불과했던 것들이 사건이 막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학살이 일어난 거다. 이런 게 이제 역사적인 연구 통해서 밝혀지게 돼요. 그런 와중에 이 지역 출신의 한 어떤 젊은이가 자신들의 마을의 역사를 일종의 어떤 야외 공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연의 어떤 모습이고요. 네. 방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방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여기가 파리이고 여기가 좀 이따 살펴볼 낭뜨라는 데고 이 지역입니다. 프랑스 서부 지역이고 아주 하여간 농촌 지역이고 대체로 이 지역이 이제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고요. 이런 쪽이 여기가 대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 그 지역에 가면 과거에 이제 혁명 군대가 자기 민간인들을 이렇게 학살한 모습들도 다 그대로 재현하죠. 그러니까 성당에 스테인글라스에도 막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누아르 강에 이렇게 뭐 산채로 수장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누아르 강의 다리들에 이렇게 뭐 1793년에서 1794년에 수장 처형당한 사람들을 뭐 추모하는 이런 어떤 뭐 조그만 기념 동판 같은 것도 밑에 있고 꽃도 놓여져 있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이런 어떤 야간 공연의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 마을 출신의 젊은 애가 뭔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마을 어른들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옛날 조상들의 얘기를 여름에 휴가 때 동네 공터에서 한번 이렇게 공연을 펼쳐봅시다. 모여서 같이 여기는 와인 먹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어르신들 오세요 막걸리 한잔 해요.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내용이 거기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러니까 중세 시기에 이 마을의 어떤 일상, 평화로운 일상을 보여주고, 또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막 넘어오는 과정에 사회적인 변화들이 생기니까 뭔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표출되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막 화려한 문화예술이 뽑히던 시기가 등장한 다음에 프랑스 혁명기 때 어떤 전쟁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19세에 좀 평안한 모습이 나오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지역 출신들도 군대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진 어떤 그런 그 공연입니다. 이거 1분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중세 때 모습이고,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고,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농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정군대가 와서 학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어떤 평온한 어떤 1차 대전의 2차 대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개동생산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축제처럼 미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전체 어떤 과정이 이렇게 끝나는 이런 공연입니다. 한 2시간 넘게 공연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사실 야외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중앙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순간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제일 처음에 공연을 할 때 나레이션을 이 글 쓴 시나리오를 쓴 젊은 학생이 프랑스의 당시 가장 유명한 영국 배우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방대에 대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모르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사 쪽에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탁한 사람은 당신은 현재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영국 배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국 배우가 나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가의 후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공연 시나리오를 놓고 가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며칠 뒤에 우연히 공연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급진 좌파 정치를 지지하는, 프랑스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뭐 프랑스 혁명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공연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레이션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능 기부를 부탁했거든요. 왜냐하면 방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에서 프랑스 잠깐 한 줄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기 때 무지한 농민들이 혁명에 반대하고 저항해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런데 의외로 그 가장 유명했던 연극 배우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공연이 단순히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어떤 뭐 시민, 민중, 농민들이 농촌의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공동체 평화가 파괴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조국을 위해서 나중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거기 출신들도 당연히 군대 가서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사람도 있고, 뭔가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단순하게 어떤 반혁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공동체적인 삶과 민중 문화와 토착 어떤 농촌 마을의 다양한 어떤 민속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이 야외에서 하면서 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나라에서 늘 하여간 유럽에 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여름휴가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여간 한 뭐
연중 법적으로 8주를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유급휴가 동받고 여름에 보통 3주 4주를 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보통 1주 쉬고 봄에 보통 그 부활절 때 1주 쉬고 보통 이제 가을에 만성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죠? 그 아이들 카니발 저기 11월 1일날 10월 말에 저기 하는 뭐 할로윈 때 그 주간에 이렇게 보통 뭐 쉬는데요. 그래서 이제 4주 내내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되고 뭔가 관객석을 만들어놨는데 2,500석이었는데 첫 해부터 막 밀어 터졌어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보게 되고. 그러면서 1년 뒤부터 프랑스 전역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정치인들 대통령도 와서 보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1978년에 처음 공연을 했는데요. 2017년까지 그러니까 딱 40년 동안이죠. 1,100만 명이 이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주변에 이제 뭐 그 숙박, 민박을 비롯해서 내가 근데 이제 농촌 마을이니까 호텔 같은 건 거의 허가가 안 났고 좀 멀리 떨어진 주변의 도시들까지 한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수용했고 공연장 근처에 새로운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어요. 역사, 생태, 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데요. 여기가 이제 그 공연하는 어떤 장소예요. 공연하는 장소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관중석, 관람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연이 있는 어떤 곳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세나 고대나 역사 중세 마을을 보고 싶어 갖고 여기 이제 뭐 로마 검투사 경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 숲속에 이제 다양한 어떤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게 그 여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 한 사 쪽에 이제 맨 밑에 한 넷째 줄인데요. 가장 먼저 성공한 이유는 장소성이다. 공간하고 장소는 다릅니다. 장소라고 하는 거는 특정 공간이 특정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용되면서 뭔가 우리가 뭐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러니까 광덕사로 뭐 148번지에 있는 무슨 건물의 2층에 있는 하여간 작은 공간이죠. 근데 이 공간에서 어떤 뭐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뭔가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이거는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에 그 남대문이 불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남대문이 조선 건국에서부터 하여간 수많은 하여간 외침과 분란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간에 약간 뭐 다 복원된 거긴 하지만 원형 자체가 그래도 있는 속에서 조금씩 수정된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불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입 때는 그게 이제 그 장소감, 장소성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장소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 장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특성. 그런데 이제 그게 외신에 막 CNN 같은 데 막 보도가 돼요. 서울에서 오래된 올드 히스토리 게이트가 버닝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접하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아시아의 한 도시에 오래된 옛날 목재된 어떤 문이 그냥 불타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소하고 건물하고 공간하고가 주는 어떤 느낌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 장소 자체가 실제로 당대 전쟁 당시에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년이 지나서 뭔가 연극을 통해서 야외 오페라를 통해서 재현되지만 뭔가 개연성이 실제로 20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살았던 선조들은 저랬었겠다라고 하는 일체가 막 생기는 거고 관중들도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서 이걸 보면서 단순히 여름에 휴가철에 재미있는 공연밖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얘기지? 잘 몰랐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나쁜 놈들하고 잠깐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어떤 역사 기록관 같은 것도 뭐 수백 사이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장소가 주는 어떤 그 장소성, 진실성을 부여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큰 어떤 성공의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다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아까 1분 압축된 공연을 봤는데 거기서 마이크 하거나 불꽃쇼 하거나 이런 거는 주민들이 못해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거의 다 자원봉사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강강수월래 우리나라 하늘시 들판에서 200년 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 뭐 정부군이 와서 우리는 뭐 방어하고 싸우다가 죽고 막 이런 얘기만 그냥 했던 건데 그걸 모두 다 그 무보수로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약간의 비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비용으로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죠. 음향 담당이라든지 아까 봤던 마이크 타고가 없는 사람들, 무슨 불꽃놀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은 부분은 일부 최소한의 자신의 어떤 경비를 받고 공연의 좋은 취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행사에. 세 번째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수익금을 늘 기부를 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이렇게 전쟁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부를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공연 자체가 다시는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평화로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마을의 풍경은 중세나 르네상스에 막 흥겹게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농촌의 목가적인 어떤 모습이거든요. 혁명이 끝나고 나서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19세기에 뭔가 농촌 공동체 흥겨,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고 또다시 이제 1차들, 2차를 터지면서 뭔가 희생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다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큰아이가 성공을 거두었고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이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유한한 삶 속에서 요즘에 무슨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뭔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버리면 그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뭔가 개발도 좀 조금 덜 하고 뭔가 여지를 남겨놓자.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죠. 학문적으로는. 근데 이제 도시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이제 가져야 되느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낭크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루아르 강이고요. 루아르 강은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리고 이게 낭크 섬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예요. 애초에 먼저 도시 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애초에 전공이 이제 주로 도시의 역사를 전공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약이나 건축이나 도시계획하는 사람들하고 공동 작업도 많이 하고 국토부나 지자체 차원의 어떤 정책 자료 같은 것도 몇 번 해요. 서울시에서는 한 2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죠. 전국에 약 500군데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반 리뉴얼이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번역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추정 자본주의입니다.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딱 자유무역하자. 여기는 자원이 많고 여기는 공산품이 많으면 자유롭게 교환해야 윈윈 양쪽 다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결정해요. 수요건 공급이건 가격이건 그러니까 국가나 뭔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애초에 자본주의죠. 시장 중심의 어떤 논리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져갖고 전 세계가 막 휘청휘청 거렸어요. 경제 대광 때문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권력 잡고 승승장구하고요.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도 막 더욱더 군국주의적으로 팽창해서 29년 경제광 때문에 31년에 만주사를 일으키고 36년에 중위전쟁 일으키고 42년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내모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조절해야 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액 예금 사주러 막 은행에 가서 줄 섰어요. 은행 파산하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야 우리나라에서도 소액 예금 보호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이제 수정자본주의적인 요소예요. 자본주의가 무조건 약간 제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데서 몇 가지 약간 규제 장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2000년 이후부터 45년 이후부터 약 한 30년 동안 잘 유지가 돼요. 미국이건 영국이건 서독이건.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위기에 빠집니다. 경제가 침체돼요. 그래가지고 등장한 게 오늘날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어떤 보수적인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줄여주고 풀어주고 하여간 뭐 규제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근데 이 경제가 침체하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 앞서서 발전했던 나라들 유럽의 어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미국 이런 많은 나라들이 주요 어떤 산업 도시들, 공장들이 막 있고 제조업이 발달했던 도시들이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에 문을 닫고 해고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실업자가 생기면 또다시 일자리에 따라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되게 과거에 어떤 윤택했던 삶보다는 퀴크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날에도 미국의 몇몇 도시들이 이래요. 디트로이트라든지 그래서 막 먼지만 날린다고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데서 거기 사는 백인 중산층들이 막 우월감에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내 일자리 다 뺏었잖아 그러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산업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도시들이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금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뭔가 인구도 늘어나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고 뭔가 재밌고 흥겹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입니다. 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결국은 그걸 다시금 활성화를 추구해 어떻게 활력 넘치게 만들 것인가 리바이탈리제이션을 추구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낙후된 도시나 도시의 특정 지구, 쇠락한 산업지구, 쇠락한 아이간 뭐 구도시 뭐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도로도 더 넓히고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뭐 그러면서 뭔가 커다란 어떤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수정자본주의 위기 다음에 등장한 걸 갖고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형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을 막 해요. 워낙 낙후된 거를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공적 자금을 투여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유지나 공유지 같은 것도 싸게 내놓고 그다음에 정부가 뭔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고 저리로 금융 혜택도 주면서 사업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 통해서 막 보도가 많이 됐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로수길에서 장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나가 무슨 뭐 갑자기 임대료 3배씩 4배씩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런 게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뭔가 낙후된 곳에서 가서 젊은이들이 막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서 뭔가 상권을 막 활성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장사가 잘 되네 요즘에 외국 많이 사람들이 오네 그러면서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초에 살던 그 세입자들은 그걸 감당 못하고 옮겨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재개발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부동산 개발업자나 어떤 이런 위주로 되면 지역의 어떤 도시사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같이 여전히 하여간 뭐 골목 문화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오히려 막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모습이 깨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배제돼요. 시에서 뭐 뉴타운이건 재개발이건 뭔가 한다고 막 하면 막 공청회가 열리고 시민들이 의견을 표시하고 서서히 타협해 가면서 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어떤 개발 방식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부끄럽게도 특정 시장이 임기 동안에 뭔가를 했다라는 걸 전시성으로 가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만약에 배제되죠. 그러다 보면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이 동네의 이 골목은 뭔가 독특한 뭔가가 있었어. 여기는 뭔가 약간 지역마다 고유한 어떤 맛집, 음식점, 조그만 카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개발하고 나니까 다 편의점 들어오거나 체인점 들어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이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거든요.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든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그 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진보적인 사회당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켜요. 프랑스와 미테랑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영국과 미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만약 같은 시기에 유럽의 스페인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어떤 공공성을 중시하고 재개발을 하면서도 사회 경제적인 혁신을 추구하면서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구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여 진행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낭뜨는요, 여기 있는 도시인데요. 낭뜨 그 자체는 30만이고 낭뜨 주변에, 그러니까 광역 낭뜨시라고 할 때는 60만 정도가 있고, 유럽의 도시들이 인구가 다 작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런던인데, 런던도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요. 약간 런던 주변까지 다 해봤자 수도권까지 해봤자 800만, 파리는 딱 200만, 주변까지 다 하면은 한 500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동아시아 차원에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에 갈수록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상해는 도시 인구 자체가 거기 그 적이 있잖아요. 그 이동 거주지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지만 중국은 그게 3,600만 명이에요. 베이징 인구도 3,500만 명 됩니다. 맨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육커든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인구의 1%만 한국에 관광가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15억이니까 내가 10%면은 1억 5천이고 1%면 1,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프랑스에서 파리만 200만 명 정도가 되고 다 인구들이 작은데 이 지역, 프랑스의 북서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낭뜨라는 도시예요. 이게 이제 낭뜨 섬의 어떤 모습이고요. 이게 낭뜨 시내 지도인데요. 낭뜨라는 도시는 제가 그 도시재생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가 그 루아르강을 통해서 대서양 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바다로 나가는 어떤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근데 이제 19세기에 아예 그 새로운 항구가 신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19세기에는 이제 산업도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제조업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970년대 선진국의 제조업이 다 사양길에 들어서면서 공장에 문 닫고 막 파산하고 막 그러면서 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낭뜨섬은 1987년에 조선소가 폐쇄되면서부터 도시가 확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된 조선소를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도시를 활력넘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됐어요. 육족의 이제 모습, 육족인데요. 19세기에 낭뜨의 이 여러 섬들이 내립이 되거나 자연 토사 작용을 해가지고 태적을 통해서 아니면 인공적으로 막 내립을 해갖고 섬이 만들어졌고, 19세기에 이 섬의 이쪽 서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섰던 지역이고,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중앙의 도시 마을 형태로 살았고요. 여기는 버려져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정부가 개발을 해가지고 관공서들이 막 들어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산업 그 시설들이 1987년에 기점으로 다 문을 닫게 되고, 여기서 일하는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실업자들 상황에서 조금씩 떠나게 되고, 이 섬 전체가 더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 성면을 사용해가지고, 성면 건물들이 유럽에서 90년대 이후에 거의 다 철거되기 시작했거든요.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섬 자체가 거의 이제 황폐해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 1987년에 조선소가 폐쇄가 되면서, 그러니까 조선소가 있던 시설, 조선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이고요. 사실 이걸 하면서 단순히 버려진 공장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섬 전체, 낭뜨 전체, 프랑스 북서부 전체의 미래 성장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오랫동안 추진되는 모색이 됩니다. 고민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프랑스 서부의 미래 전략과 연계돼서 2037년까지 재생 사업이 진행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후딱후딱 막 처리는 하지 않아요. 10년, 20년. 가장 상징적인 게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은 뭐 거의 100년이 넘게 지금도 짓고 있는. 과거에 이제 이 조선소가 있었던 당시의 어떤 모습을 보고요. 애초에 낭뜨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에 근대적인 통일 국가가 들어서기 전에 지방의 어떤 귀족이 내 땅이야라고 다스리던 브루타뉴 공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면 브루타뉴 공작 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가 낭뜨를 가는 유일한 목적지였어요. 여기 가서 역사적인 어떤 유적지를 봐야지 사람들이. 그리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대서양 무역을 통해 가지고 번성했던 도시였고요. 대서양 상강무역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유럽 사람들이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에 뭐 기후 좋은 데서 막 사탕수수라든지 담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걸 재배를 시키는데 거기 인구가 적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매매하거나 뭐 해서 실어 나르죠. 중남미로.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사탕수수라든지 커피라든지 뭐 이런 걸 유럽으로 가져와요. 그걸 가공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랑 바꾸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삼강무역이라는 거죠. 뭐 지구의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근대 약 200~300년 동안 유지되었던 하여간 그 국제적인 무역 시스템인데 그것의 중심지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가 되면 노예 제도가 폐지되죠. 우리나라는 가부경장 19세기 말에 대해서야 근본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에브럼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1863년 노예 해방령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보다 조금 더 빨라요. 19세기 초에 노예가 금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강무역의 한 축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역 항구로의 어떤 역할은 감소되었고 그러면서 여기 제조업 공장들이 딱 19세기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이 도시의 큰 가문에서 조선소를 건립해갖고 디비전 조선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최대 그러니까 조선업 지역으로 성장해요. 유럽에서는 그래도 저기 항공모함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일본도 막 경제로 성장했죠. 우리도 막 60년대, 70년대 저임금 노동으로 하고 막 싸게 막 미국에 수출 했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신흥공업국들이 등장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걸 새로운 어떤 서비스 산업, 문화 산업, 뭐 창조 산업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죠.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낭뜨 조선소가 폐지되면서 고용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가 조선 산업이 7,600명을 고용하다가 2,300명을 줄다가 80년에 완전히 제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없이 갑자기 폐쇄가 됐어요. 거의 뭐 이 지역의 산업이 붕괴되고 경제가 침체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어떤 조선소 건물들의 모습이고 당시에 낭뜨 시장에 있던 사람이 좀 보수적인 정당의 사람이었는데 국제 업무 지구를 만들겠다.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싱가포르 같은 건데요. 큰 어떤 뭐 리조트나 대형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나 스포츠 공장 같은 걸 지어나갔고 뭐 미팅, 인센티브, 뭐 컨벤션, 뭐 마지막에 뭐죠? 일단 마이스 산업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거를 이제 외국 자기네들은 이제 자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외국 은행들에게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어갖고 토지를 싸게 해가지고 너네들이 사업하게 해줄 테니까 이거 막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도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가지고 오다이바라는 지역이 개발이 됐고 미국에서 그 볼티모어도 항구 구강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고 런던의 그 이스트엔드 지역의 항구가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랑스는 당시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의회는 좀 좌파, 진보적인 세력이 집권하고 있을 때 같고 꼼만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반발한 게 조선소에서 은퇴한 노동자들이 우리가 평생을 여기서 노동을 했는데 이 공장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막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높은 빌딩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동조했어요. 우리 도시가 지닌 역사를 그 흔적은 이제 없어지더라도 과거의 기억, 역사 이런 것들 보존을 해야 돼. 낭뜨의 선박 건조, 조선 활동에 대한 역사 협회를 만들어갖고 역사 보존 활동을 시작하고 개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에 폐쇄됐다 그랬죠. 89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었어요. 시장 선거가. 이 시장 선거에서 사회당 출신의 진보주의자가 당선이 되면서 바로 이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립니다. 국제 업무는 만들지 않겠다. 뭔가 이곳에 어떻게 개발할지 천천히 시민들과 협의를 거쳐갖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재개발하겠다라고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웠고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이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시장을 3선 4선을 하다가 결국 낭뜨 도시지에서 크게 성공시켜갖고 몇 년 전에 프랑스 국무총리까지 돼요.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직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뭐 바뀌었지만, 자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노동자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다음에 이제 낭뜨 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 뭔가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연구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도 막 주고, 그래서 89년에 당선되자마자 백지화시킨 다음에 당장 뭘 할지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맞대보자, 그러니까 모아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 청취를 들어가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1992년에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최종안이 도출돼요.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선이 됐지 않을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재선이 돼요. 95년에 다시 시장이 뽑히게 되고 2000년에 또 뽑히고 2008년까지 연속으로 시장을 하다가 여기는 우리나라 3선 이상 안 된다는 제한이 없거든요. 2010년까지 시장하다가 10년에 총리로 임명이 돼갖고 약 한 2년 넘게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갖고 마련한 안이 뭐냐? 조선소 공원을 만들자. 조선소 공원을.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소가 있을 당시에 메인 작업장, 작업홀이고 이게 이제 조선소 그 기업 본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폐허가 됐던 거를 정부해가지고 그 수많은 시민단체,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시민단체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과거에 이곳에서 있었던 그 경제활동에 대한 전시실, 자료보관실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에게 막 강의도 많이 해요. 예전에 낭뜨에서는 어떤 역사적 활동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메인 어떤 조선소 중앙홀이고요. 이게 누아르 강변이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산업 도시이자 항구도시, 항구도시가 좀 더 앞섰죠. 17, 18, 19세기가 이제 산업도시. 이게 유산, 역사, 문화 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억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 토론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약간 잘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했고,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이런 원칙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됐고, 결국에는 조선소가 폐쇄되고 나서 10년간에 걸쳐 또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결정이 납니다.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장소의 기억과 유산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성을 하여간 중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섬이고 누아르 강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누아르 강과 관계된 활동을 해야 된다. 애초에 도시의 기원은 강 2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섬에 처음에 막 산업시설들이 들어섰을 때는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던 거죠. 서울도 과거에 1394년에 만들었더니 1390년에 조선이 만들어지고 사대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제 시기에 이제 이렇게 용산 이후로 한강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1970년대 초에 강남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강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동 수단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고, 섬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폐쇄된 어떤 조선소만 뭔가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섬 전체를 마스터 플랜 속에서 뭔가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한다. 이게 사실 이제 요즘에 도시 재개발의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에요. 컴팩시티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성남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기능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아파트만 쫙 있고 상업시설이 있는 데는 상업시설만 있고 공원 녹지는 따로도 분리되고 이래요. 이게 근대적인 도시계획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제라고 해갖고 어느 구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이 지역은 하여간 뭐 주거 지역, 이 지역은 뭐 생활 스포츠 공원 지역, 이 지역은 상업 지역 그렇게 개발을 해왔어요. 전 세계가 그랬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편해요. 동네에 막 정겹게 여기도 막 뭐 아파트 사이사이에도 정겹게 조그만 카페나 그러니까 책방이나 꽃집이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멀리 떨어진 상업지역에 차물고 가가지고 마트에서 쇼핑해서 차에 싣고 내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런데 그 이전에 도시가 팍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도 이렇게 아기자기 살던 모습으로 재개발해야 된다는 게 이제 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복합 기능을 한 곳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주거 기능, 여가 기능,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하는 이런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해 나가면서도 도시 주변 환경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재생사업 하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뭔가 일정 공간도 남겨놓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뭔가 수립을 합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그래서 새롭게 공사가 설립이 돼요. 공사가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 2037년까지 약 34년 동안이나 337헥타르 지역 그 전체를 재생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서 애초에 여기서 시작된 논의인데 이 섬 전체를 하겠다고 되면서 이 섬 전체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택개발을 거의 절반 가까이 하고 상업역 상가개발을 일부하고 공공시설물을 개발한다. 이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공원, 박물관, 뭐 이런 체육시설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개발의 경우에 50%를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에 배정을 합니다. 임대주택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주공아파트라고 불리던 이런 거 그러니까 LH 아파트가 만든 아파트 이런 거 조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사회주택도 거의 비슷한 이런 형태인데 유럽에서 많이 하여간 나타나고 있는 형태인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뭔가 사람들을 섬으로 다시금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좁은 어떤 관공서들을 새롭게 지을 터로서 섬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청사를 새로 짓고 법원 청사로 연결되는 구도심 강북지역에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과거에 공장 있을 때 막 그 생산품들 실어나던 간이 기차역이 있었어요. 간이 기차역도 이제 기능을 상실하고 사용되지 않는데 버려진 간이 기차역을 다시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존을 뭐 하고 있고 자, 조선소에서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조선소 당시에 여러 개 가운데 끝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타워 크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조선소가 있던 터고요. 이게 도크죠. 선박 나중에 이제 완성하면 경사진 노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강을 띄어보내면. 이게 이제 과거에 그 항구에서 물건 하여갈 때 쓰던 어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자는 사람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거 그냥 둔다고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철로된 거는 기름칠해주고 볼트 너트 계속 확인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훅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리비용, 유지비용.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더 이상 기능도 안 하는 과거의 이 산업 설비를 왜 비싼 세금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반대를 했어요. 이미 이걸 보존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은 이게 이제 더 오래된 어떤 기업을 환기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선소라는 19세기 기업을 환기시키는 거고, 요건 17, 18세기의 어떤 항구의 기능을 환기시키는 거라 아예 문화부에 신청을 합니다. 이걸 문화유산으로 등록해달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등록을 시켜줘요. 우리가 막 문화유산이라 그러면 무슨 경주, 부여 이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19세기에 만들어졌던 공장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그게 그 제대로 안 굴러가면 가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어떤 흔적이잖아요, 삶에. 그것도 다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정부의 도움으로 그대로의 보존이 해가 됐고요. 이 조선소 토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사실 이런 것도 없애야 뭔가 막 설계자가 다양하게 예쁘게 막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조선소 설계들을 그대로 유지한 속에서 그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이제 전시실 같은 걸 만들어갖고 조선소 당시 활동했던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자료 같은 거를 전시하는 곳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방치된 타워 크레인을 그 산업유산으로 등재하고 보수했고 공원으로 아이가 정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하는 거에도 이해 당사자들이 되게 지지를 많이 했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중앙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공모전을 해가지고 기계 상설 전시를 하는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놀이시설입니다. 놀이시설.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했어요. 아 무슨 여기를 무슨 테마파크 만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기계 코끼리인데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이거 타가지고 조선소를 30분 동안 기계 코끼리가 돌아다닙니다. 되게 재밌어요. 저 한번 타봤어요. 시원한 강바람 마시면서. 이게 2007년에 19만 명이 방문해보고 탔어요. 2001년 만에 24만면, 2011년에 100만 명이 와. 아주 처음에 비판했던 여기 과거에 노동자들의 꿈과 땀과 희망이 있던 이 공간에 무슨 뭐 놀이시설 공원 만들었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 환영하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이 과거의 조선소였대.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삶의 기록들이 그러니까 전시되는 것도 다 둘러보고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끼리뿐만 아니라 문어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탈 것들이 되게 있어요. 기계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질베른이라는 낭뜨가 나온 가장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과도 연계됩니다. 질베른이라는 사람이 저 어렸을 때 TV 만화 영화로 보던 해저 3만리, 달나라 여행 이런 것은 공상과학 소설가였어요. 19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낭뜨 출신이거든요. 낭뜨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배를 만들던 어떤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막 이런 어떤 제조업 기계들을 만들 수는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 테마파크를 위한 어떤 기계들을 만들고 이 만드는 과정을 다 전시하고 보여줘요. 방문객들에게. 그래서 과거 산업시설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관광산업, 문화 창조 이런 것과 관련해갖고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과거의 질베른의 소설 속에 나왔던 이상하고 기이한 어떤 상상 속의 어떤 모습들을 차용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거의 이렇게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이제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래갖고 무슨 우리가 무슨 처음에는 하여간 사람들이 비판적이었지만 되게 환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어떤 조그만 작업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재련소, 철을 이렇게 달려서 이것도 실내 공원으로 만들면서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건축에서 파사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건물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면 이게 이제 딱 그 건물의 특징 지어주는 어떤 이미지로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의 그 조선소요와 연계되었던 작업장이었다라는 게 이제 철제 권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환기시켜주는 거고 그 도시의 어떤 공원 같은 걸로 만들었고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창조리고 클러스터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소 공원의 과거에 여러 납품하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들을 활용해가지고 더 이상 그곳의 제조업이라든지 기계업은 불가능하니까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 이런 어떤 산업 설비들 주로 젊은 아이들이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아이디어만 갖고 투자
또 정신 또 쓰는 말 많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사무실도 빌릴 수 없는데 그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공간을 내주면서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클러스터라는 게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관련된 여서 연축들이.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조선소고요. 여기가 조선소고 이게 이제 조선소 도크가 있던 데고 이게 이제 조선소 저기 그 중앙 홀. 예, 코끼리가 여기 옆으로 있다가 나가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과거에 조선소와 연계됐던 공장들이 있던 어떤 지역인데 이 공장들도 다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문화, 예술 뭐 이런 관련된 학교들도 막 만들어지고요. 건축학교, 그래픽 예술학교, 뭐 인쇄 출판 업종, 그다음에 디지털 현대음악 녹음실, 공연 건물, 영화, 시각예술, 뭐 메디아 캠퍼스, 예. 미디어 캠퍼스를 프랑스로 발음하면 메디아 캠퍼스 같은 거, 미디어 캠퍼스 같은 것들만 만들어지고, 지역의 민간 방송도 막 들어서고, 이쪽에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이곳에 집약시켜놨어요. 이게 과거에 산업 지구였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개발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도시들은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전에 용도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정부가 시가 마감 회사에게 좀 저렴하게 사드릴 수 있어요. 회사가 어차피 이걸 뭐 활용을 안 하고 버려지면 함께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공간,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렴하게 이렇게 내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축학교 건물이고, 뭐 공연예술, 뭐 이게 뭐 미디어 캠퍼스 이런 거고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 2037년까지 얘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짓는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어떤 이런 그 작업장, 공장, 뭐 이런 흔적들을 그대로 두고, 이것도 다 공장 같잖아요. 안에를 이제 잘 현대적인 필요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파리 같은 데 가면 관광할 때 다 건물들이 막 옛날 고색 창현해 갖고, 뭐 부럽다, 멋지다 그러는데, 문득 떠오르는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좁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엘리베이터는 있을까? 차는 어디다 세우지? 그런데 실내 가보면 다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오래된 것들을 다 문화재로 지정해서 전혀 손을 못 대게 하는 대신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각종 혜택을 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활용을 해요. 안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유럽의 인테리어 기술이 엄청 발달했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이 그 공장 이런 것들을 해가 다 바꾼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연구 중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여간 종합시켜놨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오 산업도 일부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제조업 중심의 경제활동 단지를 그러니까 최첨단 미래의 어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조적인 어떤 경제활동 장소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전환 용도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다. 우리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벚꽃창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옛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그 흔적, 과거의 기억, 과거의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어라는 것들을 잘 보존하도록 형태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줬다. 이건 대체적으로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실현장이 있는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었어요. 민간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부지를 시정부라든지 뭐 지원을 받아갖고 뭐 요양소도 막 건립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어떤 뭐 식당도 막 만들고 공영사업도 만들어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갖고 젊은 애들이 막 들어오죠. 학생들이 들어오고 연구자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요, 섬에서. 그러면 주거 문제가 심각하죠. 청년 주거.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숙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고요. 주택 개발할 때 대부분 공공시설, 학생 기숙사, 사회주택, 아까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 사회주택은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와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처럼 주택공사나 그 시형공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일반 어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다거나
아니, 사회적 기업들이 조그만 땅이라도 작은 땅이라도 이거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제한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공적인 용도로 쓸 거야라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세제상의 큰 혜택을 주고 뭔가 시유지 같은 경우에 좀 저렴하게 넘겨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회주택이에요. 사회 공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주택들인데 유럽에서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초고층 건물들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주변의 환경과의 어떤 조화로움을 추구했고요. 주택 개발을 할 때 이제 시유지 말고 민간 소유지도 있죠. 이게 막 개발되면 옳다구나 10년, 20년 뒤에 뭔가 땅값이 오르겠지라고 발빠르게 선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미리 사놓은 땅들 그거를 어떻게 하니까 개발하냐. 너 땅이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유롭게 개발 50%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사회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 섬 전체에서의 개발은 공공성을 분명히 일정 정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25%를 임대주택용으로 내놓거나 사회주택용으로 내놓거나 이게 싫으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를 짓는 데 막 조금만 어떤 평수 들어갔고 막 애들 들어온 거 싫다고 넓은 평수만 쏘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예 땅의 몇 퍼센트를 공원이나 광장으로 내놔. 이런 협약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주택 개발할 때 공공성들이 보장이 됐습니다. 부두가 버려졌고 이게 부두의 이제 창고들인데 바나나 창고라고 하던 건데 과거에 수입해던 바나나 낭뜨가요. 지금도 프랑스에서 가자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엘유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엘유. 그게 낭뜨에서 만들어지는 회사인데요. 과거부터 하여간 뭔가 이런 제조, 통조림, 과자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 지역 음식 시장으로 바뀌었고 다른 어떤 창고 공들도 다 바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과거 조선소였다는 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고급 선박 요트 부자들이 이렇게 주문 생산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어떤 조그만 회사도 그곳에 약간 자리를 잡았고요. 뭔가 약간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을 계승하는 것.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 준행주의가 되셨잖아요. 1년에 모든 것들을 공개합니다. 늘상 전시를 하고 설계안을 공개하고 늘상 저녁 때 가보면 회의자 앞에 있어가지고 주민들과 회의하고 의견 수립하고 이게 이제 새로 복원된 어떤 건데 19세기 당시의 모습으로 약간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흔적으로 보고 시작점. 주간지 르포잉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여기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로 2002년, 2003년, 2008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87년에 조선소가 문 닫고 막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황량한 도시랑 인기가 강했는데 불과 약 한 2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이미지가. 그게 뭐냐. 도시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제공한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창조 사업에서 36,000개 일자리가 생겼는데요. 늘 도시가 활력을 띠게 하려면 젊은 애들 끌어들이면 됩니다. 젊은 애들이 씀씀이도 더 많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뭔가 도시를 활기 있게 해줘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30만 명으로 몇몇 명씩 늘어났죠. 시장점이 뭐냐? 단기간에 성과를 급급하지 말고 애초에 시장이 막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걸 중지시키면서 시장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임기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논의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 임기에서 계속 논의하고 뭔가 방향성만 잡았어요. 세 번째 임기 돼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거의 10년, 20년 장기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모델을 도출했고 그 과정에서 늘상 시민들과 공청회하고 여론조사하고 의견을 존중해 왔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거를 보존하는 게 먹은 게 아니라 현재적인 필요성에 맞게끔 변화시켜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공 때문에 몇 년 전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역사도시라는 개념으로 서울시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존하자고 하면 무조건 경주나 부여처럼 옛날에 저것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들을 현재적 필요성에 맞게끔 늘 활용하고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늘 끊임없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파리에 가보면 옛날 거 그대로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초현대적인 어떤 그런 발전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런던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생 사업이 기본적으로 장소에서 비롯되는 어떤 아이디어 프로그램이었다. 조선소를 폐쇄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가 주는 기억, 장소가 주는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잘 분할할 것인가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뭐 그다음에 도시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기계들을 또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산학역 협력, 주거, 일상, 여가까지 하는 복합 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제 도시계획의 어떤 그 핵심 개념이에요. 압축 작은 동네 뭔가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요즘에 있으면 컴퓨터로 작업 많이 하니까 집 같은 데서 막 작업하다가 동네 마시러 한번 나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고 산책하면서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사실 이런 게 19세기 이전까지의 어떤 작은 도시에서의 생활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60년대에 막판에 태어났습니다만 서울만 하더라도 70년대 때는 뭔가 당국적인 동네 이런 골목길에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하여간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작은 대상 부지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변화를 주면서 도시 전체가 앞으로 어떤 전략 속에서 이것과 연계돼가지고 더 크게 확장된 어떤 그런 그 뭐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했다는 거고, 네, 이게 마지막으로 친환경 어떤 가치가 뭐 되겠다. 네. 안산 갔으니까 안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공부를 했고 학부에서도 서양사학을 전공을 했고 유럽에서 공부를 했고 서양의 역사 경험만 연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너무 그쪽은 잘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 상황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뭐 했던 건데요. 프레트물에 보면 9쪽 맨 끝에서 이제 뭐 10쪽, 11쪽 이렇게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세월호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 진도 평목항이거나 여전히 하여간 목포 신항에 뭐 거기도 뭔가 추모비 위령탑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하여간 희생자가 있었던 도시, 여기 이제 뭔가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어떤 일련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어쨌든 도시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외국의 케이스를 주로 연구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뭐 하랑유원지에 만들어진다고 구상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하랑유원지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단원고와 뭐 피해자가 살았던 주거 지역과 가장 가깝고 공적인 공간이죠. 공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도 어쨌든 뭐 공공 소비인 것이고 이곳이 어쨌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소중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아이들이 과거에 학교와 가깝고 여기 합동 분향소가 설립된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고 주변에 약간 뭐 피해 지역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도시가 좀 넓다 보면 작은 이런 어떤 것인데 뭔가 불편해하는 작은 어떤 그 뭐 공간에 대한 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뭐 그 대화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그 어두운 과거에 대한 어떤 추모시설을 찾아가는 거를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오면 DMZ 갑니다. 가서 여기가 북한이랑 총 맞대고 있는 곳이래 뭔가 독특한 경험을 하게 체험을 해요.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게 일종의 어떤 다크 투어리즘이거든요. 땅굴 견학하고 그런 게. 근데 이제 유럽에서 워낙 널리 알려진 게 하여간 뭐 체르노빌 원자력 그 발전소 피해 지역이라든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거기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추억하고 뭐 추모하고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의 킬링피드 유적지도 보통 가면 많이 이렇게 베트남 가면 땅굴 견학 다 하죠. 들어가서 그런 게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두운 것만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환기시키는 게 다크 투어리즘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요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에서 다크투어즘적인 요소보다는 새로운 어떤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아까웠던 건 이들이 성장해서 자라서 성에 대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었던 어떤 아이들이었죠. 뭐 과학자, 의사, 무슨 유명한 하여간 뭐 저기 뭐 K-팝 뭐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꿈을 실현해보지 못하고 한꺼번에 하여간 뭐 300명 넘게. 그래서 그 단순히 이제 그 어두웠던 어떤 추모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생명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어떤 추모스들이 어쨌든 어떤 규모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14년 이후에 16년, 17년에 촛불을 통해 가지고 그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이자 동시에 희생자들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를 제대로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의 뭔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하철 참사 여전히 뭔가 못 만들고 있어요. 갈등들이 심해요. 삼풍백화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수대교, 제가 대학 때를 기억하는데 저도 거기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버스 타고. 거기 가면 강북강변에 한강변에 조그만 그 위험탑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기회 되면 와서 꽃 펀하고 가고는 아무런 어떤 다른 활동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추모탑, 유령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그 창의 교육, 체험 교육 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수요들이 막 들어서서 전국의 아이들에게 뭔가 약간 뭐 청소년들의 어떤 꿈을 뭐 펼쳐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직업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주변에 보니까 여러 개가 많더군요. 이미 뭐 약간 스포츠 경기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머지않은 곳에 약간 중앙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뭐 안산하면 워낙 또 하여간 그 제조 분야에서도 하여간 많은 중소 기업들이 그 공장도 있고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기관들이라든지 공간이 마련이 되면 장소가 마련이 되면 다양한 어떤 그 뭐 교육 활동들이 문화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제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아니면 경기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청와대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해서 여기가 뭔가 약간 약간 수많은 전국의 약간 청년들이 학생들이 중고학생들이 모여와서 뭔가 자신의 꿈을 그러니까 뭐 펼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청소년 의회 같은 것도 만들고 수많은 약간 뭐 백일장도 열고 미술대회도 열고 뭐 말하기 대회도 열고 그래서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뭔가 발전적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형태. 그러면 이 도시 자체가 다시 활력이 넘쳐질 거고 또 많은 관련된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끝부분인데요. 역사학자인데 저는 어쨌든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역사라는 게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얘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역사라는 건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처럼 술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시간이 끊기는 건 정말 다음에 꼭 잠깐 필이 끊기는 순간밖에 없죠. 기억을 못할 뿐인데 시간이 흘러가죠. 제가 여기 들어온 시간이 7시 직전이었는데 이미 1시간 한 20분 지나가고 있죠. 시간은 끊이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그 어제 정말 오늘 아침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거고 내가 뭐 누군가 뭐 며칠 뒤에 만날 약속을 했으면 미래가지만 금방 또 현재가 연동돼가지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현재의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머무르면 그건 역사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 가지고 뭐 EBS 교육을 통하거나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모든 역사 전공 쌤들이 제일 친한 얘기가 그거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왜 대화를 하지? 미래를 위해서 이해칙하는 사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안산이 어쨌든 이번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하여간 관련된 어떤 도시인데 그거를 분명히 약간 좋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추모하고 좀 미래 발전 쪽으로 도시 새로운 성장 전략 방향과 연계시켜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도시들이 그런 어떤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많이 유명한 데가 이제 뭐 세계 도시가 되겠다. 외국계 자본 막 투자 받아가지고 뭔가 자유 경제 특구도 막 만들어주고 가까운 어떤 송도 같은 데가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뭐 하여간 간혹 가다가 막 지자체장들이 TV 나와갖고 여기에 오세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기업하기 좋은 뭐 이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도시가 추구하는 성장 전략이 그렇게 외부로부터 뭔가 투자를 받아갖고 뭔가 일자를 만들고 그런 데 맞춰져 있을 때 그런 활동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가 이제 여기는 누구나 더 공감할 수 있을 어떤 수준의 약간 뭐 희생자들, 또래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도시라는 어떤 그런 발전 전략을 좀 세우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 교육도시라는 게 단순히 뭐 서울의 교육이라고 하면 대치동 무슨 학원이나 강북의 무슨 학원 있는 그런 교육도시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마음들에 와서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뭔가 그런 어떤 시설, 그런 기관,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런 어떤 공연 주변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다른 시설들과 연계해가지고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